저한테 요청한 주제가 지속 가능한 사회 책임 투자 전략. 사실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실생활이나 자신의 이해관계 속에서 관철시켜 나갈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제가 글로벌한 이야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혹시나 이제 뭐 지역사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께서 물어보시면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포럼은, 제 포럼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포럼은 2007년 4월 달에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그때부터 저희는 ESG를 전면적으로 표방을 하고 나선 조직입니다. 지금 뭐 ESG가 뭐 2018년, 19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많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07년 저희가 ESG를 가지고 저희들의 금융기관 베이스다 보니까 금융기관을 찾아갔을 때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말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자냐, 소셜리스트냐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자본주의를 계산한다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두 번째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는 다 그 당시에 우리가 몰라서 갖고 있던 편견, 오해라는 것이 증명이 됐죠. 저희가 2007년도부터 쭉 이제 활동을 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글로벌 이니셔티브 수행이라고 해서 쭉 몇 개 있습니다. CDP라고 해서 전 세계 기후변화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정보 공개 이니셔티브예요. 투자자들이 전 세계 주요 상장 기업들한테 너희들 기후변화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정보가 없어. 그래서 정보 공개를 해줘. 그러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기후변화 투자에 활용할 거야. 라는 이니셔티브예요. 저희가 한국에서 2008년도부터 쭉 그걸 수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아리백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아리백 한국 파트너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기억나는데,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대선 토론 와중에 아리백에 갑자기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다음날 저희 포럼에 전화가 빗발쳤었어요. 아리백 어떻게 가입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아리백에 대한 부분들 많이 들어왔고요. EV100이라고 해서 이건 전기 자동차로 모든 걸 다 100% 교환하자, 교체하자라는 거예요. 라는 이니셔티브 저희 한국 파트너를 맡고 있고요. TCFD라고 해서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보 공개의 표준 기준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올해 말쯤에 아마 정보 공개에 대한 기업들 기준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그때의 이 정보 공개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예요. 그 TCFD도 저희가 한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팡즈라고 해서 밑에 안 보이는데 글래스고 금융연합이라고 해서 그 금융기관들한테는 온실가스 배출이 어디서 가장 많이 생길까요? 네? 돈, 맞아요. 기본적으로 돈이에요. 사실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스콥 1, 스콥 2, 스콥 3 모든 조직이 다 스콥 1, 스콥 2, 스콥 3고 스콥 1과 스콥 2는 여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거고 스콥 3는 조직 바깥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콥 1, 스콥 2 금융기관에서 무슨 연료를 떼는 것도 없고 대신 이제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금융기관이 스콥 3에 비하면 그 사용량은 3발의 피해예요. 예를 들면 스콥 3 그 투자나 대출이나 또는 보험이나 이런 어떤 중개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생시키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즉 금융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 우리가 투자, 대출, 보험을 안 들어줬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온실가스 배출량. 이걸 전문 용어로 금융 배출량이라고 하거든요. Finance Emissions라고 하는데 이것을 줄이는 게 금융기관들한테는 핵심입니다. 이걸 줄이지 않고 우리는 종이 없는 은행을 만들고 있어요. 종이 없는 카드를 발급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뭐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워싱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99.9%가 스콥 3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얼마만큼 줄이냐 문제거든요. 그런 포트폴리오의 금융 포트폴리오의 넷제로를 위한, 즉 탄소 중립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글래스고 금융연합이에요. 여기에는 넷제로 에셋 오너 얼라이언스, 뱅킹 얼라이언스, 인슈런스 얼라이언스 뭐 이런 몇 가지의 어떤 금융 섹터마다 그 연합체가 있어요. 그 연합체에서 저희가 같이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피카프, PCAF라고
탄소회계금융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금융기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 투자 행위 또는 배출 행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문제잖아요. 그 측정에 대한, 산정에 대한 표준을 만드는 데가 피카프예요. 이 피카프하고 저희가 한국 파트너를 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SBTI라고 해서 과학기반 감축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니셔티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배출량이 예를 들면 1000톤이에요. 이 1000톤을 줄이려면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그냥 내피셜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즉 기후 과학에 의해서 해야만이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 목표에 대해서 감축을 해나가는 감축 수단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라는 이니셔티브가 바로 SBTI입니다. 이것도 한국 저희가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쭉 저희 한국 사회책임자 포럼의 활동 부분을 좀 이야기 드렸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국 내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해외의 이니셔티브들, 그래서 저희는 해외 금융기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거죠.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사실은 그 사회의 변화 방향이에요. 변화 방향이에요. 예를 들면 CDP를 예를 들어 볼게요. CDP 같은 경우 처음에 할 때는 2003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기후변화하는 정보가 없는데 정보 공개 내놔 너희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것만 갖고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형 CDP 클라이밋 체인지 이니셔티브였어요. 두 번째 내세운 게 CDP 워터였어요. 워터, 물 관련 정보 공개. 물도 하나의 제2의 탄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 관련해서도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사용량이 많은 기업이나 물을 활용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한테 정보 공개를 요구한 거죠. 예. 그다음 포레스트, CDP 포레스트라고 해서 생물 다양성, 산림 자원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생물 다양성 관련된 이니셔티브가 이제 계속 이제 오고 있거든요. 다음으로 돈이 그쪽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보면 CDP 클라이밋 체인지 워터 포레스트 그러면 방금과 같이 앞으로 생물 다양성 쪽으로 흘러간다. 여러분 통영 같은 경우도 바다의 생물 다양성이랑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 어떤 부분이 이제 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돈에 흘러가는 방향을 잘 알아야만이 기업도 그렇고 금융기관 스스로 그렇고 그런 지속가능 시대에 경쟁력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좀 앞에 서설이 너무 길었는데요. 저희 포럼 자랑을 좀 했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건 제가 학자는 아닙니다. 학자는 아닌데,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경험칙상에서, 또는 그냥 무슨 학술적인 건 아닙니다. 경험칙상에서 정리한 대전환기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저는 전 세계가 대대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한가지 자본주의, 그리고 고탄소 사회에서 저탄소, 더 나아가서 탈탄소 사회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패러다임 전환에서 이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중요하잖아요. 이 열쇠를 뭘로 할 것인가의 문제죠. 예를 들면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나왔었고, CSB, 공유가치 창출도 나왔었고, 지금 ESG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전환의 문을 여는 열쇠 말인 거예요. ESG 시대다 얘기할 때 지속가능 시대 하위에 있는 거예요. 이걸 착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전환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사회로 전환. 저는 이 네 가지가 전 세계의 전환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전환기에서는 당연하게 이 비즈니스에 맞게 살아남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또 죽어가는, 도태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죠, 사실요. 예를 들어 고탄소, 탈탄소 나올 때 당연히 석탄발전소는 이제 사양 사람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런 거죠. 이 전환의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 전환을 할 때 잘 전환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문제는 전환 시기에 소외되고 낙오되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지원할 것이냐, 그분을 다른 식으로 전환시킬 것이냐, 정의로운 전환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금융 쪽으로 말한다면 포용적 성장, 이해관계 자본주의, 탈탄소사는 다 포용금융을 하는 거예요. 인클루시브 파이낸스. 포용금융이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금융기관들도. 어떻게 하면 소외된 계층한테 돈을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낙후된 쪽에 지역에 돈을 지원해서 그 도시 재생도 하고 소외된 사람들한테 금융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첫 번째 가고 있다. 두 번째는 녹색금융, 기후금융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후변화의 문제는 인류 전 또 생물에 대한 전멸을 대멸절에 대한 시기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것인가의 문제. 완화시키려면 어떤 식으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녹색금융, 기후금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는 디지털 혁신금융. 디지털화 자체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편리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 디지털 됨으로써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의 문제 해결에 디지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혁신금융.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기관들의 지속가능 보고서를 읽어보면 이 세 가지의 관점 속에서 그 내용이 보고서가 써 있을 거예요. 네,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 이거 기업으로 말한다면 포용 경영, 녹색 경영, 기후 경영, 뭐 디지털 경영,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다 모두 무엇을 위한 거다? 바로 지속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 사회든 전 세계든 바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핵심인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언론 매체에서 뭐 ES 시대는 끝났다, 뭐 위기다, 뭐 이런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부분들은 현상을 볼 뿐이지 실제로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라 봐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ESG라는 것들, CSR이라는 것들, CSB라는 것들은 그냥 열쇠말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의 문제고요. 이런 거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말인 거죠. 그러면 제일 혹시 여러분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선생님? 관상에 혹시 마지막 대사 기억나세요? 아니요. 예, 마지막 대사 저는 굉장히 명대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한테 깨우침을 많이 줬어요. 그 마지막 대사가 제가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됩니다. 한명회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거. 한명회가 관상쟁이를 찾아가잖아요. 바닷가를 쫙 보고 있는데, 이런 말 하죠.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뭐죠? 예, 예. 나는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시각과 변화는 파도를 봤을 뿐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는 CSR, CSV, ESG는 사실은 사람의 얼굴이고 그냥 시각과 변화는 파도예요.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이 뭐냐? 바로 지속 가능성의 문제, 기후 변화 문제, 생태 위기의 문제, 뭐 불평등의 문제, 우리나라 지속 가능성을 전 세계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여러 각종 문제들이 바로 이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이었던 거죠. 그럼 결국은 ESG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거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인류의 위협이 되는 한 ESG가 MSG로 바꾸든 다른 식으로 바꾸든 계속적인 본질은 살아남는 거죠. 해결할 거죠. 뭐 CSR 시대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어떤 대전환기의 어떤 징조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아까 포용적인 어떤 부분을 보면 SDG라는 2015년 때 했던 것, 그리고 그다음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 기후협정 2015년이죠. 그리고 2018년에서 19년인가요? 19년에 있었던 BRT 선언이라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BRT. 우리나라 치면 구글, 애플, 뭐 아마존 정말 유수의 기업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여기에 BRT에 가입돼 있어요. 우리나라 치면 정경련과 같은 단체예요. 기업들 이해관계 단체예요. 근데 이 BRT가 협회인데 만들어진 데가 1970년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자기들의 목표, 사명을 한 번도 변화시킨 적이 없어요. 기업의 목적을. 기업의 목적은 우리가 보통 이윤 창출이라 말하고 주주한테 최선을 다한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어요. 근데 2019년에 그걸 주주의 자신들 기업의 목적을 바꾸죠. 어떻게 바꾸냐? 우리는 주주한테만이 아니라 종업원, 지역사회, 근로자, 협력업체 이런 어떤 모든 이해관계자들한테 우리의 비즈니스에 대한 있어서 책임을 다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기업의 목적을 바꿔요. 즉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 이해관계자. 주주에만 오직 주주만 있었는데 주주한테 복무하면 돼. 주주한테 복무하다 보니까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도 훼손했었고 또 종업원의 임금부터 시작해서 삶의 질도 떨어뜨렸었고 이렇잖아요. 즉 배제적 성장을 해왔던 거죠. 이래서는 지속 가능이 못하다라고 해서 BRT 선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앞에 서서를 좀 길었는데 지금 얼마 되죠 시간이? 죄송합니다.
하면, 너무 이게 큰일 났네요. 장이 많은데. 네. 여러분 혹시 기업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돈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네, 기업 가치는 돈으로만 환산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는 어떤 식으로 돈으로 환산을 하도록 만들죠. 정량화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본주의는. 근데 이게 초창기에, 지속 가능성 관련 초창기에 나왔던 모델이에요. 지금은 어디 합병되어 있는데, 이노베스트에서 만든 모델인데, 지속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업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자, 여기 빙산 이론에 의하면은, 우리가 떠 있는 부분은 10%에서 30%가 떠 있고, 가라앉아 있는 부분은 90%에서 70%가 가라앉아 있다고 봐요. 이 빙산 이론을 딱 그대로 기업 가치 접목시킨 거예요. 기업 가치가 뭐냐, 라는 거죠. 그렇죠. 매출액 많이 올리고 또 주가 수익률이 높아지고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 즉 탄저블한 것들, 즉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요. 재무자산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 이때까지 그렇게 판단해 왔잖아요. 그 기업 매출이 올라 있고 뭐 하면 주가도 올라왔으면 이게 기업 좋은 거야, 좋은 기업이야 라고 해서 주식 투자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대출도 해주고 돈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근데 실제적인 기업 가치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얘 밑에 그 기업 가치는 재무자산하고 비재무자산 나누는데, 지금은 재무자산, 비재무자산 안 나눕니다. 지금은. 옛날에 만들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무자산, 비재무자산 이렇게 나오는데, 비재무자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종업원하고 뭐 고객 관계라든지, 또 ESG 관련에 대한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말하고 있는 비재무적인 지표, 내용들, 이걸 한 거잖아요. 즉 기업 가치는 밑에 있는 비재무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자산하고 비재무자산을 사실은 이 기업 가치를 동시에, 이거 그냥 단순하게 러프하게 말하면 플러스를 해야만이 실제적인 기업 가치가 나오는 거고, 그 실제적인 기업 가치를 수치화시킨 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얼마다 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기업은 뭐 주가가 높다, 뭐하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비재무자산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ES 시대하고 맞는 부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오션토머라는 그 지적재산권 회사가 있습니다. 오션토머에서 지금은 이제 산출하고 있지 않는데, S&P 500의 시장에 있는 것들, 그리고 S&P 유럽 시장에 있는 350개 기업의 기업 가치를 계산을 쭉 해봤더니 1975년도에는 실제로 비재무적인 어떤 기업 가치가 17%에 불과했는데,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1995년도로 역전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2020년도에 보면 기업 가치가 아까 빙산 이론을 말한 것처럼 딱 비재무적인 부분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10%만 재무자산이었다. 유럽도 비슷한 어떤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해봤더니 실제로 우리나라 것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고 있다. 즉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ESG에 대한 부분이 기업 가치를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ESG가 제일 중요한 것은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뭐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봤을 때, 일단 오너 리스크를 좀 갖고 왔습니다. 오너 리스크, 기업 지배 총수가 뭐 잘못했을 때, 그러면 갑질을 했을 때 어떻게 주가 변동이 이루어지는가 라고 봤더니, 이건 한국 ESG 기준원에서 연구한 초창기 조사입니다. 합니다. 보면 기업 가치 자체가 오너 리스크 발생했을 때 기업 가치가 5일, 그러니까 5일 거래일부터 주가 하락이 일어나서 15일 거래일 되니까 아주 의미 있는 식으로 폭락하더라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땅콩 갑질, 대한항공에 있는 땅콩 갑질 일대하고 두 가지 갑질이 있었지 않습니까? 땅콩, 물컵. 네, 물컵 때가 심했죠, 사실요. 그때 보니까 주가가 확 떨어지는,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어떤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ESG적인 측면이 기업 가치를 많이 좌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ESG와 어떤 기업 재무성과, 왜 이게 중요하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 기업이 ESG를 잘해서 실질적인 재무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것은 투자자 그 회사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투자하고 대출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ESG를 잘했더니 실제로 ESG와 기업 간의 재무성과 간의 상관관계가 양해관계로 많이 나왔다. 48%가 양해관계가 나왔다는 거죠. 즉 ESG 잘했더니 그만큼 재무적인 수익이 높았더라라는 연구, 그런 논문들이 그만큼 찾았다는 거예요. 1970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연구 결과를 다 통계를 낸 거예요. 그리고 안 좋았다라는 부분이 11%였습니다. 어떤 연구 성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지배적으로 중요하고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ESG의 파지티브 뒤에 설명드릴 텐데 파지티브 스크린으로 하는 것이 우수한 성과로 이어지더라. 네거티브라고 해서 배제시키는 것보다는 파지티브하게 예를 들면 트리플 B 이상을 우리 ESG 성과가 잘 된 트리플 B 이상은 우리 그 지표에 반영을 지수에 반영을 해서 여기에 투자해 주는 것들이 오히려 성과가 더 나았더라. 보통 네거티브 스크린 같은 경우는 뭐 담배, 술 이런 제약 기업들을 많이 배제시키잖아요. 예, 그런 어떤 부분보다 성과가 없더라라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다른데 규제가 강한 데가 있고 규제가 약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규제가 강한 데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쭉 나오는데 규제가 약한 데에서 ESG를 잘했더니 더 돋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성과가 더 낫더라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ESG와 관점에서 ESG에 저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가 봐요. 첫 번째, 투자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ESG가 금융 투자 기관의 어떤 관점에서 시작됐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ESG는 기본적으로 투자자 관점이에요. 그래서 투자자 관점 속에서 보는 ESG가 있고요. 그리고 ESG를 경영의 관점에서 보는 게 있어요. 경영. 이 기업 경영의 관점 속에서. 금융기관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겠죠. 금융기관은 스스로가. 예. 투자의 관점 속에서, 그 다음, 경영의 관점 속에서 갖고 있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SG 뭐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뭐 이렇게 ESG 쭉 나열해놨는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CSR, 제가 이제 이거 갖고 온 것이 CSR하고 ESG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걸 갖고 왔는데 저는 사실은 ESG보다는 저는 CSR주의자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CSR주의자예요. 책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주의자인데, 예를 들면 CSR은 기업의 말 그대로 사회적 책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책임하려면 조직의 이해관계자들한테 어떤 책임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규명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이해관계자 식별하고, 사회적 책임이 기본이 그거거든요. 우리 좀 황상규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ISO 26000에 의하면 사회적 책임의 기본은 첫 번째는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책임의 근본이라고 ISO 26000에서는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이해관계자 식별한 것은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결정을 했을 때 이 비즈니스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익을 볼 것이고, 이해관계 중에 누군가는 피해를 볼 것이고, 그렇다면 이익을 보는 사람은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이게 바로 CSR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멀티 스테이크홀더, 즉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소통이라는 거 중요한 거죠. 아까 식별하고 참여시키는 자체가 소통의 과정이거든요. 결국은 CSR은 사실은 소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지속권에서 보고서 보시면 정보를 공개해야만이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정보를 숨겨놓고 야 우리 소통하자라고 하면 소통이 안 되죠. 일방적인 거죠. 그래서 CSR의 기본 정신은 소통이에요. ES도 마찬가지지만 소통이에요. 그리고 참여예요. 참여. 근데 ESG도 마찬가지로 멀티 스테이크 홀더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데, 즉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투자자 관점이 더 강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CSR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데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사회적 책임을 해야 돼? 라고 굉장히 모호할 수 있잖아요. 그 모호한 부분들을 바로 ESG가 좁혀준 거예요. ESG가 좁혀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CSR보다 명확하다라고 하는 관점. 그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바로 만들어낸 용어가 바로 그거예요. 너무 넓어버리면 투자자들은 몰라요.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그 범위를 좁혀준 거예요. ESG라는 이런 어떤 그 기둥을 세워놓고 각 관계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이게 ESG야. 근데 이것은 제가 여기서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ESG는 아까 투자자 관점이다 보니까 주주의 관점이 더 강해요. 그래서 멀티 스테이크홀더, 즉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점은 도구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하게 된 관점이에요. 도구적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CSR은 진정한 이해관계자 관점이고 ESG는 도구적인 관점인 거예요. 예를 들면 들어보겠습니다. 온실가스를 예를 들어볼게요. 온실가스를 100만 톤 배출하는 기업이 있고요. 온실가스를 10,000톤 배출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CSR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온실가스를 100만 톤 당연히 기업에 나가려는 책임성이 크죠. 그 책임만큼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10,000톤? 10,000톤은 적게 배출했지만 10,000톤에 대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책임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 10,000톤 배출, 10,000톤만큼의 책임을 해. 라는 게 CS 관점인 거예요. 근데 ESG 관점을 놓고 보면은 투자자 관점을 놓고 볼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100만 톤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의 리스크하고, 그죠? 기업에 나가는 리스크하고, 10,000톤을 배출하는 기업의 리스크하고, 어느 게 더 클까요? 100만 톤이 더 크잖아요. 그래, 10,000톤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ESG 관점에서 보면 10,000톤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ESG는 바로 기본적으로 위험과 기회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위험과 기회, 책임의 관점 평가하는 거 아니고요. 위험과 기회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위험이 리스크, 내가 돈을 대출해주고 돈을 투자했는데 어느 쪽이 위험하지? 10,000톤 같은 경우는 위험하지 않아요. 기업이랑 관련해서. 100만 톤, 1,000만 톤 배출하는 기업은 당연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ESG.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이해하기 편하죠? 네. 이런 방식의 이야기는 제가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ESG가 기업의 중요한 이유, 뭐 규제가 강화되고 있죠. 특히 정보 공개에 대한 규제, 뭐 공급망 실사법, 뭐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고 있죠. 특히 규제의 가장 중심지는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이 저는 제가 정책과 ESG 관련 정책 제도 부분들을 한국 사회에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 유럽연합을 정말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또 요구를 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왜 요구할까요? 걔들이 천에서 착해서가 아니에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스크가 크면 당연히 내가 돈을 투자하고 이 돈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돈을 가진 사람이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돈 잃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그만큼 정보를 꼼꼼히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정보에 조그만 리스크가 있다면 이자를 갖다 더 높인다든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또 투자하려면 뭐 정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뭐 그 기관별로 할 수 있지만 평가 기관에 도움 많이 받잖아요. 평가가 굉장히 많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유럽연합도 그렇고 다른 우리나라도 그렇고 평가 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지고 있죠. 그리고 뭐 고객의 ESG 요구 증대, 뭐 특히 이제 아리백과 관련해서 고객사들이 막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예. 그다음 ESG 용어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시기는 2004년입니다. 2004년 중에 전설의 보고서가 있는데 Who Cares Win? Connecting Financial Market to a Change World. 즉 배려하는 자가, 관심을 가진 자가 이긴다.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에 금융시장 연결하기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2004년 처음 나와요. 반기문 사무총장 전에 유엔 사무총장이 바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그 사람을 존경하는데 그분이 만든 게 바로 그분이 이쪽에 관심이 많이 갖고 있었고 ESG를 만든 최초의 사무총장이에요. 2004년도에 20개 금융기관을 참여시켜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는데 금융시장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 20개 금융기관에 참여해서 논의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중간 보고서를 하나 내죠. 네. 그리고 일주 후케어스 윈 내용의 어떤 각 주체별로 어떻게 하면 ESG를 통합시킬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ESG 관련해서 뭘 할 것인가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잖아요. 예.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SG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게 바로 2006년입니다. 2004년도에 만들어져서 2006년도에 공식적으로 사용됐죠. 그 공식 사용됐을 때 여기 중간에 있는 분이 이분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선언을 하죠. 전 세계 주요 그 연기금 아주 큰 손들하고 몇 개의 연기금 모아서 금융기관을 모아서 발표를 합니다.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PRI. 원래는 그전에는 UN이 붙었거든요. UN에서 코피 아난이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UN을 떼어놓고 PR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했는데 6가지 원칙하고 33개의 세부 실천 프로그램이 있어요. 6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하죠. 우리는 ESG 이슈를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통합시킨다. 두 번째는 우리는 적극적인 자산 소유자가 되는 거죠. 즉
투자만 해놓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너십을 가지고 그 기업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뒤에 보면 스튜어디시 코드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를 하고 대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정보가 없으면 될까요? 아니요. 정보가 없으면 속칭 뭐라고, 정보 없이 투자하는 걸 뭐라고 이름 짓죠? 묻지마 투자. 예, 묻지마 투자만큼 위험한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정보라는 걸 공개를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게 모든 걸 정보가 공개 없으면 안 되니까. 정보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책임자 원칙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이 5,300개가 넘어요. 자산 규모로 보면 110조 이상, 110조 달러 엄청난 거죠. 110조 달러 이상의 금융기관들, 자산 소유자들, 매스 매니저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는 35개 기관이 최근 데이터를 이것 때문에 찾아봤는데 35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국민연금하고 에셋 오너, 즉 돈을 소유하고 있는죠. 에셋 오너가 국민연금하고 KIC, 예, 한국투자공사 쪽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산운용사도 있고, 그 다음 서비스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ESG 평가하는 기관들이에요. 서스트 인베스트, ESG 기준원,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기관들이 쭉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하면 정말 참여가 굉장히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PRI 초창기에 2010년, 11년 쪽으로 기억나는데, PRI 의장이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포럼에 방문을 했었어요. 방문해서 PRI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나라의 가입 기관들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 PRI가 늘어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다. 오히려 퇴보를 하고 있다. 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정말 부끄럽거든요. 사실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현재. 근데 이런 어떤 부분이 ESG 금융 이니셔티브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금융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는 여기에 CDP 같은 경우가 2000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UNEPFI가 중요합니다.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이게 만들어지면서 이쪽에서 지원을 하죠. 유엔에서 막 이런 어떤 금융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 지원해서 쭉 나오는 게 뭐 여러 가지 또 나오죠. PRI도 나오고, 그다음 여기에 보시면 파리 협약하고 UN SDG를 직접 뒤로 봤을 때 보면 넷제로와 관련된 이니셔티브들, 워낙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니셔티브 많이 나오는 거죠. 즉 자본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 이거 보내지 않으면, 흘러가지 않으면 이 사회는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본이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니셔티브들이라고 보시는 거죠. ESG가 굉장히 많이 혼용되고 있죠. 예, 혼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ESG 아까 정의를 내가 나눈다 아까 뭐 했는데, 혹시 선생님 ESG가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생각 말씀면 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하기로 했죠. 생각할 시간 드릴까요?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 먼저 그러면. 아니, 깨끗하게 망령 일체를 만들기 위한 ESG. 네, 그러면 선생님은 ESG에 있어서 보통 세 가지, 그러니까 엘리버스 폴먼이라는 그 펜실베니아 대학의 교수가 있는데, 그분의 논문에 의하면 전체 ESG가 탄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ESG 흐름들을 봤더니 세 가지로 정리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단일한 정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전제가 단일한 정의는 없다. 근데 어떻게 ESG가 쓰이는지를 봤더니 투자 분석 요소로서의 ESG, 즉 투자자 관점 속에서 투자 분석 요소로서 ESG를 쓰고 있더라.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로서의 ESG를 쓰고 있더라. 세 번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ESG를 쓰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관점이 더 강한 거죠. 그쵸? 예, 이 관점이 강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혹시 금융기관 쪽 연관되시는 분 있나요? 네, 누군가요? 혹시? 네? 없어요? 만약 금융기관 쪽 연관되어 있다면 여기 투자 분석 요소로서 ESG를 하고 있다고 하겠죠. 그리고 일반 기업이나 금융기관이나 똑같이 리스크 관리로서 ESG, 이건 공통된 거죠. 이런 어떤 중간에 다 이 교집합들이 모여지는 것들, 여기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합의가 되는 부분이죠. 투자자나 기업이나 시민사회가 다 합의되는 지점이 여기에 뭘까? 사실은
만약 이걸 찾아낸다면 해피한 거죠. 그죠? 예, 뭔가 솔루션을 찾아내는 거와 똑같은 거죠. 딱 서로가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로 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ES 투자라고 되어 있지만 초창기에서는 SRI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RI. ESG, 그러니까 SRI라면 몇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가 뭘까?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SRI의 기원을 쭉 올라가 봤더니 종교에서 비롯됐다는 거야. 그죠? 저기에 그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존 웨슬리 감리교 목사예요. 이분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죠. 1760년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은 쭉 하면 굉장히 길어요. 설교 내용이. 그 파일로 된 게 있습니다. 근데 돈의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요. 그때 어떤 말을 한다면 돈을 갖다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첫 번째는 가능한 많이 벌어라. 원칙.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해요. 가능한 돈을 많이 벌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가능한 지금 약간 좀 다른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소비가 약간 어느 정도 중요한 건데 가능한 그 당시에는 가능한 많이 절약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능한 많이 주어라, 기부해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윤리적인 어떤 돈의 사용법인 거잖아요. 예, 사용법인 거잖아요. 근데 존 웨슬리 목사가 첫 번째 원칙, 돈을 가능한 많이 벌어라 이 원칙에 조건을 달아요. 많이 벌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지 말고 벌어라. 그리고 이웃을 해치는 방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비싸고 적절한 약을 쓰지 않는다. 자신의 영혼을 망치지 않는 방식으로 벌어라. 라고 몇 가지 원칙, 그 첫 번째 원칙에 대한 제한 조건을 둬요. 이 다섯 가지의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그 당시에 산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류가 도박, 고리대금, 주류, 노예사업, 이런 불공정 행위, 이런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투자해서 돈을 대출도 안 해주고 투자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사회책임 투자의 기원이었고, 그 사회책임 투자의 기원은 그래서 윤리적인 투자로 시작되는 거예요. 윤리 투자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펀드를 최초로 만든 게 바로 파이어네어 펀드라고 해서 1928년도에 처음으로 최초의 그런 펀드, 투자 배제를 한 펀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1970년도에 사회책임 투자가 정말 많이 대중적으로 확산된 시기가 바로 베트남 전쟁하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즉, 흑백 분리 정책. 네, 흑백 분리 정책이 있었습니다. 지금 넬슨 만델라가 당시 많이 감옥도 30년 동안 갔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했던 분이신데, 그때 이 사회책임 투자가 많이 활성화돼요. 1970 베트남 전쟁 때는 이거죠. 베트남 전쟁의 무기 기업들,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기업들 투자 배제하기 시작하는 펀드가 나오면서요. 거기에 엄청난 돈이 거기가 들어가요. 반전운동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사회 변화의 관점 속에서 시작한 거죠. 사회책임 투자라는 것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백 분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 레온 설리반 목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백 분리 정책을 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원칙을 몇 가지 발표하거든요. 그게 설리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 설리반 원칙에 위배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배제하는 이런 어떤 역할, 또는 투자 배제뿐만 아니라 만약 투자하고 있다면 인게이지먼트 통해서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관여 활동을 금융기관이 해왔던 거죠. 특히 미국의 연기금들이 주 정부의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들을 쭉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안 들어가는 거죠. 돈이 안 들어가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백인 정권이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말라버리는데 지금처럼 북한에 봉쇄를 하지 않습니까? 돈 관련해서 돈줄을 막아버리면 그 사회가 오래 지탱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정권 교체가 되고 하니까 바로 사회책임 투자 방식으로 또다시 이제 투자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한 거예요. 사회운동의 관점 속에서 사실은 사회책임 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주 최악의 환경오염 사건 중에 하나죠. 엑슨 말르죠. 알래스카에서
제가 쭉 한번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선장이 술 먹었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먹고 해서. 아무튼 뭐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세레지라고 투자자 단체거든요. 세레지 원칙이 여기 때 발표가 되고 이게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양한 ES 투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회 책임 투자는 윤리 투자부터 시작했다. 윤리 투자할 때 사실은 뭐 기관 투자도 있지만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교회의 돈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 성경이나 또는 또 종교 불교 같은 경우는 그런 돈을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이면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갖다가 더바하게 투자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이것도 윤리 투자의 한 방식인 거죠. 그렇죠? 자기의 신념에 대한 부분이에요. 원칙과, 윤리적인 원칙과 신념에 기초한 투자 철학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사회 책임 투자는 투자 대상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요소를 고려하죠. 고려하되 사회적 변화에 좀 중점을 좀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소셜이라는 말을 붙이면 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데가 있잖아요. 주류 금융기관이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이면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또 많이 모일 것도 많이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S를 빼버려요. 소셜을. 빼버려요. 소셜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책임 투자. 그러면 책임이라고 할 때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앞에서 명확하게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투자할 때. 이렇게 했는데 책임 투자라고 하면 너 누구한테 책임을 진단 말이지? 이런 것이 모여있잖아요. 결국은 돈을 맡긴 사람한테의 책임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국민연금 돈을 냈잖아요. 그러면 나에 대한 책임은 국민연금 지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국민연금 그래서 책임 투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사회 책임 투자가 아니라 책임 투자라는 식으로 responsible investment라는 쓰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책임 투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ESG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책임 투자는 돈을 맡긴 사람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위험과 기회의 관점 속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률을 어떤 식으로든 돈을 맡긴 사람을 위해서 수익률을 최대한 높여주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에 대한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가능 투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미래에 대한 앞으로 이 지속가능성 문제가 크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는 솔루션을 개발한다든지 이걸 해결하는 어떤 투자 쪽에 많이 투자하는 방식이 지속가능 투자라고 보시고요. 임팩트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한 바로 지금 누구죠? 맞아. 지금 누구죠? 교황님이? 이제번.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임팩트 투자예요. 앞으로 자본주의가 좀 더 변하려면 이 임팩트 투자가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 임팩트 투자는 사회적 변화를 위한 투자예요. 즉 사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투자예요. 근데 돈은 약간 덜 되죠.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용어가 있다. 책임 투자 또는 ES 투자 또는 SRI에서는 이런 용어가 있다. 다 모두 통칭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SRI라고 좀 부르고 있어요. 자, 자본 투자의 스펙트럼을 넣었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뭐 몇 가지를 쭉 했지 않습니까? 뭐 책임 투자, 지속 가능 투자 뭐 이렇게 했는데 돈에 지금 어떤 방식으로 돈이 모이고 있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첫 번째 이쪽을 보시면 트래디셔널이라고 전통적인 투자가 있어요. 이 전통적인 투자는 only 뭐죠? 파이낸스, 돈, 수익만 창출하는 투자예요. 그 다음 이쪽 필란스러피라고 해서 박애, 자선 이런 쪽인데 체리티 같은 이런 성격이잖아요. 여기는 only impact, 즉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투자라고 보는 거죠. 기부도 투자예요. 기부는 뭐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안 돼요. 기부도 투자이긴 해요. 근데 투자일 때 근데 수익을 안 내는 투자인 거죠, 사실요. 자본에 어떤 투자인 거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냐? 현재 돈이 이쪽 트래디셔널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시대 지속가능 시대가 안 맞죠. 온리 수익을 위해 투자하게 되면 그 수익을 위해서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들을 해칠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을 또 침해하고 뭐 또 인권도 유린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것은 현 시대에 안 맞는 투자예요. 아마 이런 투자가 있으면 사회적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회사 리스크가 되겠죠. 근데 이쪽 필란스러피 쪽 부분들은 정말 좋은 의미인데 돈이 화수분처럼 계속 솟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돈도.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이걸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없는, 죄송합니다.
여기도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없는 거고 끝에도 여기도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들을 돈도 벌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지탄받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이 관점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지향점이 맞을 것인가의 문제고, 이쪽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돈도 벌 수 있을 것인가? 그 가운데로 돈들이, 전 세계의 돈이 수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 금융기관에 있든 어쨌든 간에 기업에 있든 간에 이런 방식의 돈을 무시하면 안 된다. 결국 지속 가능성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표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돈이 전 세계적으로 30조 달러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GSIA라고 지속가능 투자 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이런 지속가능 관련된 투자의 규모를 이렇게 산출하고 있는데 30조 달러 이상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 46%가 유럽연합인 거예요. 유럽연합이 사실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ESG의 선두주자, 룰세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럽연합이 46%.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기에 미국이 28%고 일본이 14%를 차지해요. 일본이 14%예요. 엄청나요. 여기 보시면 일본이 어디죠? 여기죠. 4조 2,890억 달러. 엄청나죠? 4조. 달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일본이 2014년까지, 3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하고 이런 규모가 비슷했어요. 그 당시에 7조밖에 안 됐어요. 7조. 달러가 아니라 7조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도 사회책임 투자 규모가 7조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책임 투자 규모가 뒤에 설명했지만 1,000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일본은 4조 달러 이상인 거잖아요. 그건 연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MPS가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전 세계 최대의 연기금이 있습니다. 세계 1위 규모 연기금이 GPIF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가 2014년도에 분기점을 맞아요. 저는 아베를 싫어하지만 아베가 유일하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임 투자에 대한 부분을 시작한 사람이고요. 이걸 위해서 법을 제도를 개선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아베가. 요즘 일본이 주가가 막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일본 번 따서 밸류업 한다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막 발표자를 내놓기도 하고 그 밸류업을 일본 거 그대로 베껴서 했는데 알맹이는 빼버리고 그 끝만 베낀 거거든요. 밸류업. 근데 알맹이는 바로 ESG 투자였었어요. ESG 투자. 이겼었어요. 즉 일본이 일본 르네상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아베노믹스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본을 재건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의 돈을 갖다가 일본으로 오게 만들까? 근데 일본으로 오게 만들려니까 기업들 지배구조가 너무 불투명한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2014년 초에 지배구조 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만들면서 이것을 더 투명하게 만든 거고요. 2015년도에 전 세계 가장 큰 연기금인 GPIF로 하여금 ESG를 고려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GPIF는 전체가 모두 다 위탁 운영이거든요. 위탁 운영서 선정하잖아요. 선정을 하는데 위탁 운영서 선정받기 위해서 나머지 자산운용사들, 우리나라 치면 뭐 삼성 자산운용, 미래자산운용들이 그 GPIF 돈을 받기 위해서 뭐 아무도 경험도 없는데 얘한테 너 돈 ESG로 너 투자해 라고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랙 레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자산운용사 쪽에서, 일본 자산운용 쪽에서 ESG 펀드를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일본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일본의 기업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일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유일하게 아베가 성공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아베노믹스에서. 우리나라는 그걸 현재 번져서 올해 4월달인가 된 거예요. 올해 초에 뭐 밸류업을 만들어서 뭐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ESG를 쏙 뺐죠.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ESG 금융 규모. 여기서는 아까 ESG 투자만이 아니에요. 투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거 조사한 백서거든요. 저희들 매년마다 이제 이걸 내고 있어요. 전체 모든 금융기관들한테 금감원을 통해서 그 자료를 받고 있고요. 거기 보시면 여기 ESG 투자라고 했을 때 투자도 있고 대출도 있고 ESG 대출, 투자, 그리고 금융 상품
채권도 있고요. 그리고 채권, 이거 합쳐서 1000조 정도 이상이 되더라. 라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국민연금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해요. 국민연금이 여기에 384조가 차지해요. 예. 책임투자 방식으로 해서. 이거 투자자와 ESG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이러죠. PwC 조사한 건데, 투자자들한테 물어봤죠. 자산운용에서 물어봤는데, ESG에 대한 리스크와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투자 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했더니 79%가 어그리, 동의한다. 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잠재적인 투자 기회를 심사할 때 회사 ESG 위험과 기회에 대한 노출을 고려하느냐 했더니 76%가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인이 이렇게 이미 ESG를 금융기관이나 돈을 주는 기관인 간에 ESG를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와 ESG 관련해서 또 이제 투자자들이 중요한 ESG 요소가 뭐냐 했더니 워낙 이제 그 기반화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스코프 1, 2에 대한 배출량 감축하는 부분들,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그리고 인력, 경영진의 다양성, 뭐 성평성, 포용성, 뭐 개선, 또 공급망, 뭐 이런 어떤 내용으로 쭉 해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 ESG 이슈가 있을 때 뭐 이거 가지고 기업들한테 관여 활동을 쭉 막 하기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느냐 했더니 기업과의 대화를 가장 많이 한다. 아까 제가 CSR이든 ESG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소통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게 빠진 것은 가짜 CSR, 가짜 ESG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또 이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기업의 보수, 경영진의 보수 체계를 연동시켜서 이걸 하고 있는, ESG를 하고 있는 거죠. 보수가 너무 많다, 뭐하다, 이거 갖고 막 엄청나게 챌린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그 인베스터 같은 경우, 투자자 같은 경우는 보수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면 이걸 막 의안을 반대하고 엄청납니다. 예, 그런 것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중심으로서 이런 것은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진의 어떤 보수 체계하고 ESG를 같이 연동시켜요. ESG 성과하고 그 보수 체계 연동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뭐 미래 지도자분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기업의 대표분도 있을 것인데 보수 체계하고 ESG 성과를 연동시키는 이런 체계를 하고 있는, 이게 이제 기업에서 ESG를 내재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직원들의 활동과 ESG의 어떤 인센티브, 이 부분들을 같이 연동시키는 것들이 바로 금방금방 내려오게 만드는 것이죠. 네. ESG 투자, 즉 사회책임 투자에는 다양한 전략이 있어요. 크게 말한다면 스크리닝 방식이 있고요. 스크리닝 방식, 선별 방식인 거죠. 선별하는 방식인 거고요. 두 번째는 통합하는 방식이 있고, 통합, 인테그레이션. 세 번째는 기업, 내가 뭐라는 거예요? 기업 관여 방식, 액티브하게 기업 관여 방식이 있고요. 네 번째는 지역사회 투자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 네 가지 방식이 크게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선별 방식 내에서는 윤리적인 배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초기 윤리 투자하는 방식처럼 주류업, 뭐 도박업, 뭐 이런 쪽에 아예 배제시켜 버리는 거죠. 윤리적인 방식을 적용해서 저기 신념이든 뭐든 걸 적용해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그리고 선택적 배제가 있어요. 즉 이거 파지티브 방식인데, 네거티브 방식, 파지티브 방식인데, 예를 들면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그 레인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상부터는 아예 투자를 갖다가 투자에 포함시키는, ESG 투자에 포함시키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주제 중심 투자, 즉 지속 가능성 문제, 에너지 문제, 재생에너지 문제, 특별한 주제를 선정해 놓고 투자하는 방식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규범에 근거한 투자도 있어요. ILO라든지 또는 OECD라든지 그런 국제 규범에 맞게 여기에 그냥 위반되고 하면 아예 그냥 배제시켜 버리는, 처음부터 그런 경우가 있고요. 단순 배제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통합 방식이 가장 좀 많이 요즘 쓰이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통합 방식. 이것은 재무적인 것과 비재무적인 것을 아예 통합시켜서 여기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무리 비재무적인 것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재무적인 성과가 이게 없어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통합시켜서 하는 투자하는 방식이 인테그레이션 방식, 통합 방식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우리나라는 잘 못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인게이지먼트 전략이 있어요. 금융위기 2008년도 9년도에 금융위기가 심했잖아요. 그때 금융위기가 나올 때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투자만 해놓고
투자만 해놓고 그 기업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 간에 감시도 안 해요. 관여 활동도 안 해요. 그냥 놔둬버렸어요. 놔둬버렸어요. 이게 바로 전 세계 금융 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반성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 반성의 목소리를 듣고 만든 게 스튜어디십 코드라고 스타차 책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스튜어디십 코드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관여 활동을 해야 된다. 직접 문제 생기면 바로 돈을 빼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러잖아요. 월스트리트 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월가의 법칙이 있는데 그때는 금융위 당시 전에죠. 전에는 이 기업이 문제 생겼어요. 복잡해요. 그래서 나 투자 배제, 돈 빼버려요. 빼므로써 그 기업 가치를 대신하는 방식. 이게 바로 월가의 법칙, 월스트리트 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방식이 바로 금융위를 낳았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자기들 오너십을 가지고 시어머니처럼 관여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게이지먼트 방식이에요. 인게이지먼트 방식. 뭐 노동 조건을 너 개선해. 이렇지 않으면 너한테는 리스크야. 너한테 리스크는 우리한테도 리스크야. 투자했기 때문에. 대출했기 때문에 우리 돈도 못 받을 수 있어. 우리 돈 받게 해줘. 더 수익을 올리려면 너희들 이거 개선해. 이런 식으로 관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방식이 상당히 요즘 많이 쓰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점점 이렇게 그런 것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 커뮤니티 인베스팅, 그러면 지역사회 투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 투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한테 소액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도 있죠. 우리나라의 미소금융. 해외적으로 보면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액 대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책임 대출이라는 것도 있죠. 또 하나는 지역사회 투자의 정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에서 많이 씁니다. 지역사회 투자 같은 경우 실제로 지역사회 투자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어느 미국에서 있는 사례이기도 한데 제가 그 지역을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슬럼가가 돼 있어요. 뭐 공장도 없어지고 뭐 다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장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슬럼화 되면 다 급속하게 슬럼화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재생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들,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이런 또 다양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자 돈을 내게 만들고 하는 도시재생을 하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만약 통영 쪽에도 이제 그런 지역이 있다 한다면 그 방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통영시장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 하려면. 그런 금융기관들,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컬렉티브 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양한 주체들을 모아서 그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공동의 목표를 세워놓고 시민사회가 기여할 수 있는 것들,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것들, 그죠? 그리고 금융기관이 기여할 수 있는 것들 쭉 해놓고 넌 돈을 내, 너는 인력을 제공해, 너는 감시를 해줘. 그럼 각각마다 자신의 목표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 자신들의 목표가 바로 크게 말하면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목표를 거기에 복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방식은 어려우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걸 지역사회에서는 잘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사실 시장이 돼야 돼요. 네, 아무튼 그런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 전략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여기는 사실은, 저 작년에 나온 보고서, 올해 초에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연합이 빠져 있어요. 유럽연합이 빠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유럽연합 제외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제외다 보니까 약간 이것이 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네거티브 스크린이에요. 투자 배제하는 방식.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를 배제한다든지, 도박하고 투자 배제한다든지, 무기산업 투자 배제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네거티브 스크린에 좀 줄어든 거 나오죠. 미국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스크린보다는 통합적인 방식, 인테그레이션 방식, 약간 보수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거죠. 통합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예, 아무튼 그런 어떤 방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게이지먼트 방식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이게 MDIM, 이거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전 세계 1위 규모의 펀드가 아까 일본의 GPIF였고요. 지금은 2천 몇백 조가 되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이제 1,000조 넘어섰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제3대 연기금이에요. 규모로 보면. 2위가 바로 노르웨이 국부펀드입니다. 여기는 윤리투자, 책임투자를 잘하는 그 금융기관 유명해요. 그래서 많은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시민사회에 있던 분들이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많이 인용을 해요. 여기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배제 전략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덕트 베이스로 배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상품 베이스로, 제품 베이스로. 두 번째는 행위 기반, 컨덕트 베이스로, 행위 기반으로 배제를 해요. 세 번째는 모니터링 기업으로 남만하는 거예요.
여기에 옵저베이션 딱 그 기업으로 감시 목록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노력보다는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품 기반으로 하면 당연히 담배 기업을 배제시켜요. 우리나라 K10G 담배 기업이잖아요. K10G 이 노력펀드 없습니다. 투자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 100개 이상의 기업들한테 우리나라 투자하고 있는데 노르웨이 펀드가 K10G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석탄 기업 우리나라 한국전력 배제시켜 놨어요. 노르웨이 펀드가. 왜냐하면 석탄 발전으로 30% 이상의 수익을 얻는다. 이것 때문에 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배제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행위 기반으로 우리나라 포스코 배제시켜 놨어요. 포스코. 그리고 대우 포스코의 계열사죠. 대우 인터내셔널인가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인가요? 아무튼 그 배제시켜 놨어요. 그것도 뭐냐면 팜오일 농장, 팜오일을 인도네시아인가요? 거기에 팜오일을 한다면서 엄청난 살림 파괴를 했거든요. 여기 시비어라고 돼 있죠, 여기요. 시비어 인바이러먼털 데미지라고 심각한 환경 피해. 이것 때문에 행위 기반으로 배제시켰어요. 행위 기반으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옵저베이션 목록으로 이 기업은 좀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그 추적을 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이렇게 투자 배제 기준을 세워놓고 하고 있죠. 예, ES 투자의 어떤 이런 국부펀드하고 중앙은행 과정을 봤더니 이렇게 ES 투자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냥 많은 규모의 돈들이 중앙은행하고 국부펀드들이랑 조사해봤더니 이렇더라라는 거고요. 여기엔 투자 전략을 봤더니 아까 그 인테그레이션 방식, 그 네거티브 방식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더라. 오히려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은 파지티브 스크린 방식이더라. 배제시켜버리니까 그 장단점이 있어요. 배제시켜버리면 배제한 만큼 누군가는 그 돈을 갖다 승계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군가는 승계해요. 내가 주식을 팔아버리면 그 주식을 산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더 책임성이 강할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을 산 사람은 책임성이 더 없을 수 있어요. 그 기업을 망가뜨릴 수 있죠. 더. 자기 수익률 놓고. 그래서 이런 방식은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니더라라는 경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업을 변화시키려고 관여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좋더라라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 활동의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공개하냐, 비공개하냐, 우호적이냐, 비우호적이냐, 뭐 비용이 많이 드냐, 적게 드냐, 그다음 뭐 지분이 있냐 없냐 이 규모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관여 활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의미 있는 지분이 5% 정도 되거든요. 5% 이상의 기업들한테 대부분 관여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0.1%밖에 안 되는 그 기업한테 관여 활동은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분이 높으면서 지분이 높다면 그만큼 국민연금 돈에 수익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의결권은 가장 기본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투표하는 것처럼 의결권은 가장 기본인 거고요. 다만 돈이 적게 드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레터를 보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너 어떻게 된 거야?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 그 가해 기업들한테 국민연금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업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고 리스크에 따라서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고 뭐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만큼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지면 우리 연금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은 그런 수탁자 책임에 의해서 관여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관여 활동의 첫 번째가 서신으로 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알아보는 방식인 거죠. 그 다음 대화를 시작하죠. 사적인 대화, 공개적인 대화가 아니라 사적인 대화를 시작을 해서 안 되면 그래 말 안 된다. 우리 합의 안 된다면 주주 제안을 하기도 하고 또 극단적인 소송을 하기도 하고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위임장 대기를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엘리엇 삼성물산 제이모직 합병할 때 엘리엇이 바로 이 방식을 했지 않습니까? 위임장 경쟁까지 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많은 돈이 소모되는 거죠, 사실요. 사실 그 전에 해결되는 게 제일 좋죠. 아무튼 이런 주주 관여 방식이 있다라고 보면 됐고요. 아까 제가 스토시 코드 이야기했죠. 아까 금융위기 이야기하면서 수사자 책임에 대한 원칙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스토시 코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에 도입을 했고요. 스토시 코드 도입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요 나라들은 했고요. 코드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수사자 책임 정책을 제정하고 공개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해관계 이상충을 방지 정책을 제정하고 공개하는 것들. 예를 들면 삼성물산 제이모직 합병할 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이모직에 이렇게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이해상충이 하나 생겨요. 하나는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기업의 이해관계 쪽에서 보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두 가지 독립, 경제적인 어떤 상충의 문제, 저 정권에 대한 문제, 이게 있거든요. 그런 어떤 문제 속에서 보면 그런 것을 방지 정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국민연금은 우리가 도를 맡긴 우리의 이익보다는 삼성물산의 이익을 더 챙겨준 거죠. 그래서 손해를 5천억 정도 손해를 본 거죠. 5천억만큼 우리의 연금 수익률이 줄어든 거죠. 예, 그런 방식을 택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수소식 코드를 이런 스타트식 원칙을 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삼성화재 뭐 같은 경우 삼성의 물산에 무슨 삼성의 어떤 자신도 돈을 투자하고 있을 텐데, 그죠? 의결권 할 때 우리 계열사니까 우리 걸 해줘야 되지 않겠어? 이게 아니잖아요. 즉 삼성의 화재의 돈은 그 고객들 돈이잖아요. 그 고객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삼성의 이익이 아니라 고객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이런 원칙에 가입한 기관이 현재 227개의 기관이 우리나라에 가입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입을 대기하고 있는 기관이 51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블랙록 유명하죠. 아시죠? 우리 저 ESG를 촉발한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시중에서는 우스갯소리로 ESG를 이 주류로 만든 세 가지 요인을 꼽잖아요. BBC라고. 블랙락, 그다음 바이든, 코로나.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세 가지가 우리 전 세계 ESG를 뜨게 만들고 주류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은 이미 주류화는 예정돼 있었어요. 그냥 단지 그것은 촉발된 요인일 뿐이지, 계기일 뿐이지 이미 예정돼 있는 미래에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이때까지 사회책임자 운동, 캠페인 그런 활동들을 해오면서 느꼈던 것은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런 블랙락 1경 이상의 돈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1경 엄청나죠? 1경 이상의 돈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블랙락이 전 세계 다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냐, 전략, 그리고 목적, 그리고 그 금융 회복력이라는 것을 보겠다. 그리고 이 사회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효과성을 보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금융 가치 창출하고 온라인되어 있는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그리고 기후변화하고 자연자본을 보겠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회사의 그런 영향들을 보겠다. 이것을 이미 몇 년 전부터 블랙락은 이 5가지를 놓고 기업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관여 활동할 때, 내가 시어머니 노릇을 할 때 이 여기에 이외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놓고 우선순위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여 기업에 대한 식별을 이렇게 쭉 하고 있고요. 우선순위 정할 때 우려 수준이 얼마 되느냐,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노출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그 기업에 이런 여러 가지 이 5가지의 문제가 들어와 있는데 클라이언트 노출 금액이 뭐 얼마밖에 안 된다 라고 하면 관여 활동을 안 하거든요. 엄청난 노출돼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리스크가 크고 그만큼 자신의 수익률에 대한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노출 총액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블랙락에 관여했을 때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것도 관여합니다. 국민연금도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스토시 코드 관련해서 활동한 게 3,768건의 관여 활동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관여 활동에 각각 아까 우선순위마다 수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거 보고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이렇게 못 하고 있어요. 문제거든요, 사실요. 이렇게 스토시 코드 보고서를 보시면 엄청나게 자세하게 놨어요. 이렇게 그만큼 정말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들을 할 때 중점 관리 사안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의 수소시 코드를 2018년 7월 말에 도입하고 나서 이 수소시 코드 수탁자 책임 원칙을 지침을 만들죠. 만들고 그 지침에 따라서 중점 관리 사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회사한테 우리가 관여 활동을 할 것인지의 영역, 환경에는 뭘, 소셜에는 어떤 것, 그다음 거버넌스. 처음에는 거버넌스만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요구를 해서 E와 S에 대해서 중점관리 사안을 만들어라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만든 게 올해 작년에 3월 달에 지침을 개정을 한 게, 환경에는 밑에 보시면 기후변화, 소셜에는 산업재해, 이걸 대표적으로 관여 활동의 대상으로 해놓고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관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 순살자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이 아파트가 무너지고 나서 그때 관여활동 부분들을 이런 근거에서 한 거거든요. 예, 이런 근거에서. 우리 앞에는 뭐 배당 정책, 배당이 뭐 합리적이냐 아니냐, 무조건 배당을 많이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기업에 맞게 합리적인 배당을 설정했느냐의 문제, 그리고 임원 보수 한도가 적정하냐. 사실 경영에 있어서 성과는 바닥인데 임원들이 그냥 보수만 많이 챙겨나갔으니까 이런 사실은 주주한테는 굉장한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수 한도가 적정하냐, 그리고 법령상 위반 행위로 기업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런 것들, 뭐 횡령, 배임, 오늘과 사익 편취,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반대 의견은 계속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사항.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5회 삭제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국민연금 ESG 평가를 하거든요. 각 기업들한테 ESG 평가를 하는데 그 ESG 평가를 해서 ESG 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 관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빼고 대신 6, 7을 넣은 거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관여활동 하고 있다. 그 다음 절차는 이렇다. 처음에는 비공개 대화를 해요. 처음부터 공개해놓고 막 관여활동 한다면 오히려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은 1000조 정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어떤 방식,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국민연금 투자한다든지 떼고 뭐 하면 주가가 출렁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개 대화를 합니다. 전 세계가 투자자들이 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한때 공개적으로 이걸 해서 유명해진 게 있죠. 캘퍼스,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이 있거든요. 캘퍼스 같은 경우가 공개적으로 지금 말하는 블랙리스트를 만든 거죠. 블랙리스트. 이 회사는 몇 개 만들어서 이 회사는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앞으로 우리가 이 회사한테 공개적으로 관여활동 하겠다. 그래서 쭉 리스트를 딱 발표를 해요. 발표한 순간 이제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주가가 막 흔들리죠. 근데 그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캘퍼스가 관여활동을 한다 하니까, 여기에 지배구조도 개선되고 뭐도 좋아지겠네 하면서 추종 세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효과. 그것을 캘퍼스 효과라고도 합니다. 자본시장 쪽에서는 캘퍼스 효과. 근데 그 캘퍼스 효과가 한 몇 년 동안 지속되다가 그 뒤부터 약간 좀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캘퍼스도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이걸 전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처음에 비공개를 해요.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또 말 안 들으면 공개적인 중점관리 기업을 선정을 해요. 이 회사는 우리 국민연금의 타겟입니다. 라고 아예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게 된 거죠. 홈페이지 공시한다는 것은 언론에 알려지는 거고 이해가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의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막 그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의총, 주총에서 주주 제안을 한다든지 적정 주주 활동을 하는, 주주 제안에서 뭐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진행된다라는 거고요. ESG 투자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ESG 투자가 잘 되려면 규제가 만들어져야 돼요. ESG 관련된 법, 제도, 정책들이 이거 인프라가 쫙 깔려야 되는데 실제로 PRI, 아까 책임투자 원칙에서 규제 관련된 내용을 봤더니 이런 거예요. 이렇게 쭉 보면 2000년대 이후에 ESG 관련된 규제들이 이렇게 많이 급기 성장하죠. 이걸 놓고 2000년대 이후를 PRI는 ESG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속가능 금융 시대인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규제 중에 몇 개를 들어가겠죠. 유럽연합은 아까 저는 이제 찾아갖고 있는 게 하나가 어떤 사회혁명이든 사회변화든 간에 자본의 움직임이 없이는 그 혁명 또 그 사회 변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녹색 성장을 누가 어느 정권 때 했었죠? MB 정부 때 녹색 성장을 외쳤지 않습니까? 근데 녹색 성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런 제도적 기반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 중에 하나가 워싱을 방지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녹색 성장 시대 때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정말 저는 주시하고 봤거든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매번 하고 다녔었어요. 저것을. 정권에서는 아젠다를 내놨고 거기 관련해서 컨설팅 기업도 막 그 수요가 있어서 막 컨설팅을 했지만은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과연 자본의 이동 변화가 없는 쪽을 저는 주목했던 거죠. 왜 그러냐? 금융기관에서 ESG 상품을 만들었거든요. 정권에서 이렇게 녹색 성장하니까 맑은 하늘 적금, 푸른 하늘 적금 뭐 이런 거 있잖아. 무슨 대출
뭐 해양 보존을 위한 무슨 이런 것들을 막 상품들을 막 쏟아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대출이라는 뭔 내용을 보면 그냥 있는 화석연료 기업에서 투자하고 뭐하고 뭐 이런 거였어요. 즉, 기존의 투자처럼 그대로 있는데 이름만, 네임만 바꾼 거예요. 워싱이죠. 이름하고 실제의 투자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연합에서 그렇고 네임스 룰이라고 해서 펀드 이름에 ESG가 들어간다. 또 금융상품 이름에 ESG가 들어가고 지속가능성 이름이 들어간다면 그 지속가능성, 그 펀드 이름에 맞게 80%를 그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만이 실제로 ESG 펀드가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만들어졌어요. 유럽연합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죠. 네임스 룰이 없죠. 근데 약간 비슷하게 해서 네임스 룰은 아니지만 ESG라는 이름으로 펀드를 썼을 때, 이름을 썼을 때, 또 지속가능 펀드라고 썼을 때, 또는 환경 관련된 뭐 이름을 썼을 때 그 펀드가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를 정보를 많이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죠, 우리나라는. 내가 보수적인 방식으로 올해 2월 달부터 시행을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바로 중요한 것이 바로 자본의 이동입니다. 자본의 이동. 자본의 이동이 없이는 사회 변화도 없고, 여러 가지, 네. 어떻게 된 거죠? 남았죠? 초과,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네. 이게 유럽연합에서 만든 지속가능 액션 플랜입니다. 이걸 우리 지속가능성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유럽연합은 ESG에 관련된 룰 세터예요. 많은 법, 제도, 규칙을 만들어내는 선구자이고요. 예, 퍼스트 무버예요. 퍼스트 무버예요. 근데 유럽연합이 단순하게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만들 때, ESG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돈의 흐름이라는 거죠. 돈의 흐름. 그 돈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성으로 움직이게 만들까? 유도하게 만들까? 이런 거 중요한 거죠. 이런 법, 제도, 정책들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첫 번째, 3가지 목적을 만들었죠. 지속 가능한 투자를 향한 자본 흐름을 전환시킨다. 두 번째, 리스크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주류화시킨다. 세 번째, 투명성과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기관을 육성한다. 이거였거든요. 이게 다 돈의 흐름에 관계된 건데, 첫 번째, 이 3가지의 지속가능성 경제로 자본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 분류 체계를 만든 거예요. 분류 체계. 유럽연합에서는 그린 텍소노미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나라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K 텍소노미 만들었잖아요. 유럽연합은 소셜 텍소노미도 만들어요. 어떤 것이, 그러니까 그린 텍소노미는 어떠한 경제 활동이 실제적으로 환경 쪽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인지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분류 체계가 없으면 아마 어떤 분은 석탄 발전소에 타랑 시설 하나를 교체하는 것도 이건 녹색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석탄 산업 자체는 완전히 기후변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제시키는 게 맞는 거고 녹색 활동이 아니거든요. 타랑 시설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은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 석탄 발전소에 돈을 지원함으로써 그걸 탄소를 고착화시키는 이런 또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마다 분류체계가 있으면 안 돼요. 통일된 분류체계가 있어야 돼요. 이 활동은 녹색이야 라고 하는 바로 분류체계 만든 게 그린 텍소노미인 거예요. 그게 소셜 텍소노미는 어떠한 활동이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인가를 분류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제가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에 가끔 이제 금융기관들은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한 보험사의 검증을 요청받았어요. 가서 봤더니, 금융 상품들을 쭉 만들어 놓고 해놓고, 포용금융, 실적,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다 합산해서 포용금융이 1,000억이다, 뭐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상품 하나하나의 그 상품 설명을 다 봤습니다. 다 찾아가서 봤는데, 그 중에 거의 80%가 워싱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금액을 빼지 않으면 나 검증 의견 못 낸다 라고 했었어요. 저희는 검증 갖고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왜 그런 근거가 뭐냐 쭉쭉쭉 이야기했죠. 그 중에 하나가 보험사였으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보험 상품을 만들어냈어요. 노인들을 위한 보험 상품 만들어냈는데, 그 노인들을 위한 보험 상품 만들어낸 게 이게 바로 포용금융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합산을 했던 거죠. 그 금액들을. 내용상 보면은 노인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모든 노인들한테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세대 간에 봤을 때 노인은 사회적 약자의
그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금융상 만드는 것은 접근성을 중요시 여기는 거고 그래서 포용금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노인 중에서도 포용금융의 뜻을 몰라서 하는 거죠. 포용금융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보험 상품에 있어서 금융 접근성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강화시킬 것이냐, 지원을 할 것이냐, 그래서 보장을 강화시킬 것이냐, 이런 것이 포용금융제 보험 쪽에서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노인들은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금융 상품인 거예요. 그걸 포용으로 집어넣었어요. 이처럼 마찬가지로 분류 체계가, 소셜 분류 체계가 없으면 이와 같은 워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워싱이 발생하면 당연히 돈의 흐름들을 왜곡시킬 수가 있죠. 지속 가능성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훼손시킬 수가 있죠. 저 ESG 워싱은 실제로 지속 가능성의 가면을 쓰고 지속 가능성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트로이의 목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텍소노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리고 뭐 정보 공개를 의무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다 현재 유럽연합은 3대의 큰 기둥에 10가지를 제시했는데 다 법제화, 제도화 시켰어요. 유럽연합은. 우리나라도 사실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표예요. 이게 바로 아마 이 그림은 제가 최초로 만든 거거든요. 대부분 하면 뭐 이게 몇 가지만 이렇게만 플레이를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아시죠? 예. 근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ESG와 관련해서 생태계가 첫 번째, ESG와 관련된 시장 플레이어가 누군지를 첫 번째 식별해야 돼요. 또 플레이어가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 플레이어들 간에 서로 교환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규명을 해내야 돼요. 그 규명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제도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법으로 만든다면 그냥 자율적으로 할 것인지, 의무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이런 규정들 다 이렇게 이어져야만이 이 ES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고요. 이렇게 이어졌을 때 실제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베네핏이 올라가는 겁니다. 기대이익이 어느 한쪽이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ES 생태계는 안 돌아가요. 그리고 이 ES 생태계의 가장 기본은요, 저는 핵심적인 겁니다. ESG 정보를 토대로, 정보를 매개로 한 자본의 흐름이에요. ES 생태계의 기본을 ES 정보를 매개로 한 자본의 흐름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을. 그렇지 않으면 ESG 본질을 놓치는 거거든요. 근데 유럽연합은 방금과 같이 ESG 정보 공개 의무화, 분류체계 의무화, 뭐 지속가능 금융 공시, ESG 평가기한 규제, 정보 검증, ESG 정보 검증 의무화, 펀드 명칭, 아까 네임스 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공시를 다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태계 측면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약간 뭐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삐거덕할 수 있지만 이게 바로 튼튼한 ESG 생태계를,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기본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사고를 해야 되고, 컨설팅 하시는 분이나 ESG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관점을 놓고 봐야 된다. 보지 않으면 항상 그 단편적인 부분에만 강조시키게 되고, 좀 약간 그 부분만 부각되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구조인 거죠. 아까 유럽연합은 동글동글 다 했지 않습니까? 다 이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X, 세모, X, 세모. 단지 아까 제가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그 유럽연합이나 미국처럼 네임스 룰, 펀드 명칭에 대한 것들, 이름을 썼을 때 어떻게 정보 공개를 하고 해야 되는 것들, 이 부분이만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죠.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만 이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 이렇게 돼 있으면 시장 생태계가 작동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보라는 것은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생태계의 기본은 정보거든요. 정보가 흘러야 되는데 정보가 막혀버리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묻지마 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보가 각각의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교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포맷 갖고 똑같은 어떤 그 단위를 가지고 정보 공개를 해야만이 투자자나 이용자나 사용자들이 그걸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기업이 나쁜 기업이야, 좋은 기업이야, 이 기업은 어떤 기대 성장이 높을 수 있는 기업이야 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정보는 적시성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2019년 데이터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적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과정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죠.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나라 ESG 정보 공개 기준이
발표가 될 텐데, 올해 한 11월 달쯤 될 것 같습니다. 발표가 될 텐데, 아무튼 어떻게 발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정보 공개를 빨리 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ESG와 관련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금융 투자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잘못된 그 자본 흐름을 왜곡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전환기에, 아까 전환기라고 했는데, 전환기에 ES 투자, 즉 SRI 투자의 관점이 뭐냐. 제가 이제 잘못됐습니다. 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3D, 여가 3R입니다. 나중에 좀 참조하십시오. 보니까 오타가 났네요. 3R. 예를 들면 기후변화라든지 ESG에 관련된 영향을 무시하거나, 또 대응에 관련된 지연하거나, 또는 금융 제공을 부족하거나 하면 당연히 전환기 금융에서는 이게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ESG 시대에 맞게, 지속가능 시대에 맞게 적시에 관심도가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적시에 대응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충분한 지원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ESG 시대에 금융이든 경영이든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시 대응, 충분한 지원 강화.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ESG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는 규제가 강한 만큼 그만큼 강한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규제는 이렇게 강한데 지원은 이렇게 약한다 하면 규제와 지원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비대칭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플레이어를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규제만 맞추기에 급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 속에서 법, 제도, 정책이 설계돼야 되고, 만약 통영시에 이제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했을 때, 또는 규제를 만든다, 한다고 했을 때도 그런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관점 속에 가져온 겁니다. 이거 제가 쓴 이거 아니고, 여기는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했던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그 당시에 금융감독원이냐 도규상 부위원장이 했던 말이에요. 그걸 제가 이렇게 조합시켜 놨습니다. 그 지속가능한 책임투자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겁니다. 금융기관이든 뭐든 간에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요. 투자, 관여활동, 의결권, 정책진 정보공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 계획이 예를 들면 화석연료에 투자하느냐, 재생을 투자하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자산 할당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 그리고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느냐 문제, 그리고 투자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문제, 이런 것도 투자 쪽에 하는 거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세우려면 당연히 화석연료 투자를 줄이고 재생 투자를 늘려야겠죠. 투자의 관점 속에서. 그리고 자산 활동도 그만큼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그만큼 그렇게 짜야 되겠죠. 그 중심으로. 그리고 투자 위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관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관여 활동. 아까 중점 관리 사안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회사에서 의미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다. 중점 관리 사안을 지정을 해놓고 적극적인 관여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관여 활동이 없는 앞으로의 금융 활동은 없어요. 지속가능 투자 전략은 없어요. 그건요. 바이 앤 홀드 하는 방식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거고요. 앞으로 그 금융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 방식이 있고요. 예상치 못하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문제. 그리고 의결권에 대한 문제. ESG 친화적인 의결권을 행사해야 되는 게 있죠. 이제 해외에서는 정말 많은 금융기관들이 ESG 친화적인 의결권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주 제한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상법상 보면 거버넌스에 대한 주주 제한 나올 수가 있는데 E와 S에 대한 주주 제한은 못 나오는 구조예요. 그건 말씀드리면 굉장히 긴데 아무튼 주주 못 나올 수 있는 구조예요. 이런 상법에 대한 것도 개정을 해서 E와 S에 대해서도 주주 제한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정책 지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는 일반 개개 어떤 금융기관도 어떤 정부가 무슨 정책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의 이해가 관계 있으면 나 이거 지지한다, 뭐 한다라고 표명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별적으로 표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고, 대한상공회의소 통해서 막 의견을 한다, 정경련을 통해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협회가 모든 그 개별적인 투자자들이나 기업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낼 그런 어떤 분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은 우리가 저탄소 쪽을 지향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기업이야, 이익이 되는 어떤 정책이야,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되죠. 해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 투자자들도 정보 공개를 해야 돼요. 아까 유럽연합의 지속가능 금융 공시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기업만 공시하는 게 아니라
유럽연합 지속가능 금융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힘과 책임 한 5분만 할게요.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 저를 사회 책임 투자로 이끈 분이 딱 한 번 봤는데 에이미 도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회 책임 투자의 구루거든요. 미국에서 영향력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은 강연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닌대요. 스타피쉬 스토리, 불가사리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랬습니다. 소녀하고 어머니가 해변가를 쭉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수많은 불가사리가 그 파도에 휩쓸려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와요. 그래서 소녀가 그 불가사리를 갖다가 집어서 바다로 막 던져주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수천 마리라고 하니까 애야 아무 소용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소녀가 하는 말이 그 불가사리를 어머니한테 보여주면서 엄마 그래도 이 내 손 안에 있는 불가사리는 살릴 수가 있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소녀가 그 가녀린 소녀가 불가사리 한 마리를 살릴 수 있다 한다면 힘을 가진 리소스를 가진 금융기관이나 기업은 더 많은 불가사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을 갖고 왔어요. 스파이더맨 2에 보면 great power, great responsibility.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기업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ESG, CSR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해옹호구라는 고사 아세요? 바닷가의 노인이 갈매기를 좋아하다는 고사예요. 여기에 열자의 황제편에 나오는 고사인데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윤기라는 소설가, 지금 타계했지만 소설가가 갈매기라는 소설을 쓰는 게 있거든요. 갈매기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재밌습니다. 소설가 있는데 그걸 갖고 왔어요. 이 갈매기라는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청년이 바닷가에 딱 갔는데 그 청년의 머리, 어깨, 팔 이쪽에서는 갈매기들이 무시로 막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 꺼리낌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본 마을에 있는 사람이 그 청년의 아버지한테 가서 야, 너 아들이 갈매기하고 재밌게 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청년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야, 너 말 듣자 하니 갈매기가 논다 하는데 그 갈매기를 나한테 잡아줄 수 있겠냐? 한 마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효심이 깊은 그 청년이 다음날 바닷가로 가죠. 근데 다음날 바닷가 갔을 때 갈매기가 자신이 손이 닿지 않는 허공을 막 맴도는 거예요. 네. 첫날에 청년의 마음과 두 번째 날 청년의 마음은 달랐던 거예요. 첫날의 청년의 마음은 항심이었고요. 두 번째 날 청년의 마음은 기심이었어요. 즉 항심은 나 갈매기 나 너를 잡을 의도가 전혀 없어. 나 무심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두 번째 청년의 마음은 나 갈매기를 하나 잡아야겠어.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걸 갈매기가 눈치채고 허공에 떠도는 거죠. 근데 이런 해옹호구 고사에서는 또는 여기에 이용기 선생님의 그걸 해석하는 데서는 항심을 강조해요. 항심. 근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걸 읽으면서 CSR, ESG와 연관시켜서 제가 해석을 했을 때 다르게 봅니다. 기업은 어떤 식으로 기심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기심이 필요해요. 항심만 있는 사회는 정말 그런 사회 이상사회죠. 그쵸? 근데 문제는 그 기업이 생산을 할 수 없다.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 기업은 오래 못 가는 거죠. 오래 못 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하게 되면 더 큰 사회적인 폐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종업원을 잘라야 되고, 그만큼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기업은 항심뿐만 아니라 기심도 가져야 된다. 근데 문제는 무엇을 토대로 올 것인가의 문제다라고 저는 정리했었어요. 즉, 아주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항심의 바탕 위에서 기심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략적 CSR은 바로 기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전략이 기심으로만 가득 찬다라고 하면